작년에 저는 장이 아주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선 약을 먹고 일단 지켜보자며 점점 더 많은 항생제와 소염제만을 처방했고 이것들을 복용할수록 더욱 심한 복통과 장 트러블을 겪어야 했습니다. 병원을 맹신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자 저는 장 건강과 영양학, 식단에 대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결국 장 건강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식단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게 됐습니다. 장 건강과 식단에 관련된 책만 7권은 구매 읽은 것 같은데 전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딱 한 권만 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560쪽이라는 꽤 많은 분량이지만 내용적으로 아주 탄탄한 책입니다. 식단 끝판왕 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고 식습관뿐 아니라 갖춰야 할 환경과 생활습관까지 전부 다루고 있어 좋았습니다. 2022년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 다짐하신 분들께도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이들에게도 일독을 기꺼이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이 책을 토대로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대사치료 암을 굶겨 죽이다입니다. 사실 저는 식단에 관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사람 몸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맞는 식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진실입니다. 저마다 앓고 있는 지병이나 진 체질에 따라 피해야 할 음식들이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은 분명 존재합니다. 무엇을 많이 섭취해야 하고 적게 먹어야 하는지 말이죠.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현대인 대부분은 이 기준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 여러분 식단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뭔가요? 아마 대부분이 탄수화물일 겁니다. 그리고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이 1순위 혹은 2순위겠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지방이라고 답하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암과 대사치료, 장 건강과 영양학에 관련된 모든 책에선 하나같이 입을 모아 지방 섭취 비율이 가장 높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저탄고지 식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지방 섭취가 어째서 중요한지를 이해해야겠죠. 진화적 측면에서 생각해도 인간은 곡물을 소화하는 몸으로 진화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농경사회가 시작된 신석기는 고작 1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양의 주식인 쌀, 벼농사는 대략 4,000년 전에 시작됐다고 하죠.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69만 년 동안 인류는 사냥과 채집에 의존한 식사를 해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간은 곡물이 아닌 단백질과 지방에서 영양소를 얻었습니다. 당연히 유전자도 이에 맞게 발달해왔겠죠. 인간의 소화계는 곡물에서 영양분을 얻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탄수화물은 당으로 분해됩니다.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지만 혈당을 쉽게 높인다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포도당과 같은 경로로 대사되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케톤입니다.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선 1차적으로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바닥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해 사용하죠. 이때 생성되는 것이 바로 케톤입니다. 포도당과 케톤은 똑같이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 또한 존재하는데요. 케톤과 포도당의 가장 큰 차이는 혈당을 올리는지의 유무, 암세포의 먹이가 될 수 있는지의 유무입니다. 탄수화물은 반드시 혈당 수치를 높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만성염증은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의 발생 확률을 높이죠. 또한 포도당은 암세포의 먹이가 되는 반면 케톤은 암세포가 대사할 수 없기에 암세포를 증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탄고지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방금 한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탄수화물은 당으로 분해됩니다. 몸에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은 당을 체내 곳곳에 공급합니다. 혈당이 떨어진 채로 유지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글리코겐마저 바닥나면 지방을 분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죠. 이 말인즉 평소 고탄수 식단을 하는 사람은 늘 높은 혈당을 유지하기 때문에 체지방이 분해되며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몸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려 할 때 포도당과 글리코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체지방을 분해해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을 통해 살을 뺀 사례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시중에 넘쳐나는 온갖 저지방 식품들, 그리고 그동안 각종 TV 프로와 언론이 쌓아온 지방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지방은 언제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누명이 벗겨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방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죠.
저탄고지란 용어 자체는 이제 생소하지 않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저탄고지를 삼겹살 다이어트, 패스트푸드 다이어트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탄고지란 탄수화물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몸에 좋은 지방 섭취를 늘리는 식단을 의미합니다. 이를 케톤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해 혈당을 높이지 않는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단을 의미합니다. 그저 고기만 잔뜩 먹는 식단이 저탄고지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탄고지를 한다고 하면 70에서 75%를 지방으로, 20에서 25%를 단백질로, 10에서 5%를 탄수화물로 채우라고 합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본인 체질에 맞게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오해하시는 지방에 관한 팩트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중 무엇을 더 섭취해야 하나요? 지방 중에는 필수 지방산으로 불리는 오메가3와 6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어류에, 오메가6는 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오메가3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체내 염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을 늘리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 섭취를 간과하시곤 하는데 인터넷에 오메가3 효능을 검색해보시면 섭취의 필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중 뭐가 나쁜 건가요? 혹시 여러분도 포화지방은 몸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신가요? 한데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덕에 아직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 소고기는 많이 먹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도 있죠. 팩트를 알려드리자면 단순히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중 무엇이 나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화지방이 만약 나쁜 것이라면 모유에 다량 함유된 중사슬 지방산도 전부 포화지방인데 모유가 몸에 나쁘다라고 할 수 있나요? 중사슬 지방산은 오히려 체내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돼 효율적으로 케톤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몸에 좋은 지방 중 하나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확실하게 몸에 나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트랜스 지방뿐입니다. 체내 염증과 각종 심혈관 질환을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녀석이죠. 포화지방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도서 코코넛 오일의 기적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리용 기름으로 적합한 건 뭔가요? 조리용 기름으로 적합한 건 라드와 코코넛 오일 딱 두 가지뿐입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등 식물성 기름은 전부 가열 시 빠르게 산화가 진행됩니다. 올리브유의 경우 가열하지 않고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나머지 기름은 가급적 전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절대 뚜껑을 열어놓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산소와 접촉할수록 빠르게 산화가 이뤄지기에 항상 뚜껑을 닫아놔야 한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지방이란 뭔가요? 곡물이 아닌 풀을 먹고 자란 무항생제 육류, 연어, 고등어, 견과류, 아보카도, 코코넛 오일, 버터 등이 몸에 좋은 지방입니다. 당연히 모든 튀김류는 트랜스 지방이니 전부 피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나 가공육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째서 비료육이 아닌 목초육을 먹어야 할까요? 소고기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는 100% 예외 없이 곡물을 먹여 키운 비료육입니다. 곡물은 전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지방이 많이 낀다고 했잖아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블링이 좋은 소고기는 맛은 좋을지 몰라도 체내 염증이 한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초육보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목초육 소고기가 별로라면 양고기를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고기는 거의 대부분 목초육이지만 아주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일일 권장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있어 지방 섭취의 비율을 늘리라는 말이지 이것들을 배 터지게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모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가 많으면 고지방 식이를 할지언정 당연히 살이 찌겠죠. 앞서 말씀드렸듯 식단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람마다 체질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100% 완벽한 정답이란 존재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환경과 체질에 맞게 식단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부 책에선 극단적인 수준까지 탄수화물을 제한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 음식들, 특히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과 시리얼, 각종 디저트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것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건 꾸준히 흡연하는 것만큼이나 몸에 좋지 않거든요. 저탄고지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는 건 옥수수나 밀가루, 감자나 쌀같이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것들을 줄이라는 의미이지 야채 섭취를 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 브로콜리 같은 십자가과 채소는 오히려 섭취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고지 한다고 몸에 좋은 야채들까지 섭취를 줄이시는 일은 없기를 바랄게요.
다른 건 몰라도 현대인의 식단은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는 데에는 모두가 이견이 없을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지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식품업계에선 나날이 자극적인 음식과 디저트를 만들며 유행시키고 이와 동시에 각종 암, 심장질환, 당뇨의 발병률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 식품업계와 의료업계를 배부르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까요?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론화되지 않습니다. 매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죠.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면 식품업계와 외식업계는 아주 커다란 타격을 입을 테니까요. 일단 전국의 그 수많은 치킨집부터 문을 닫아야겠죠. 저 또한 자영업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도 건강한 식습관 문화가 자리 잡히면 하고 지금처럼 더 자극적인 음식만이 선호되는 문화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외식업계와 식품 제조사는 여러분의 건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많이 팔리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할 뿐이죠. 건강한 식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마세요. 이 투자의 이익은 복리로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